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졌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너무 지나치게 당장 핵전장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북한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니 그럼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먼저 이 얘기 먼저 한번 해보죠. 9월 9일이 보통 북한이 도발을 많이 해온 날이라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번 6차 핵실험에 이어서 9월 9일에도 어떤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냐. 이게 또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추가 도발 가능성, 그러니까 9월 9일이 아니어도 추가 도발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올해 내로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이제는 실전 배치까지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로 특히나 가을까지는 모든 어떤 실험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브릭스 말씀을 하셨잖아요. 브릭스 회의에서 푸틴이 그러니까 오늘자 보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하라. 그게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브릭스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합의를 보고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6일날 출국을 해서 이틀 동안 동방경제 포럼에 갑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과도 아마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오늘의 실험으로서 어떻게 바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오늘 브릭스에서 푸틴이 한 것처럼 아마도 정상회담에서 아마 오늘 실험이 없었다면 푸틴은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조건 없이 회담해라. 라는 어떤 그런 회담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의 요구를 얘기했을 텐데 오늘의 실험으로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강경하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청와대에서 얘기한 완전 고립, 외교적인 완전 고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이 아마도 거기에 반영이 되는 어떤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외교적으로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있을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유엔 그 총회에서도 아마 연설이 있을 거로 21일 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이제 예정되어 있고 그런 외교적인 어떤 순서는 있으나 외교적인 어떤 그런 수순으로만 가능한가? 거기엔 지금 회의적이라는 거죠. 네, 이제 김 실장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러시아를 가는데요. 사실 중국, 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가는 건 좀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북핵과도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 대통령 러시아 가서 푸틴 대통령과 어떤 좀 얘기를 주고받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그 강력한 제재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러시아는 온솜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상원의 군사위원장인지 하는 사람이 상당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북한에 대한 비난을 막 하고 그랬는데 러시아 사람들의 그런 얄팍한 속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자꾸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라는 얘기는 그 밑에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라 이런 게 막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얘기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현재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걸 원치 않아요. 중국이 뭐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걸 원치 않는 거 다 아는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고 러시아도 북한이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무슨 시장이냐면 현재 북한 경제가 살아나게만 하면은 러시아는 완전히 정말 최대의 무기 구매자를 하나 얻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의 무기 체계가 다 러시아 시스템입니다. 물론 핵무기고 미사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재래식 무기도 전부 러시아 체이기 때문에 이 무기 시스템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미국 무기에 벗어나기 힘들듯이.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 동북아에서 또 한반도에서 이 긴장이 완화돼가지고 북한 경제가 살아나면은 러시아가 가장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러시아는 일단 북한 체제가 망하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북한을 사실상 핵폭으로 인정하라 이런 것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과 한국,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심 대표님, 그러니까 이 핵탄두, 핵폭탄을 저 멀리까지 날리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발사한 것 같은 이런 핵탄두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폭 장치가 있어야 되고 발사체가 있어야 되겠죠. 발사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ICBM을 정상적으로 쏘는 데는 성공을 아직 한 적이 없죠. 해본 적이 없죠.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도발은 그 정상적인 각도로 ICBM을 쏘아 날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1차 핵실험도 마찬가지예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부터 했으니까 1차 핵실험, 2차, 3차 다 ICBM으로 연상할 수 있는 대형 미사일 발사체와 시너지 효과를 거뒀어요.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5차로 오면서 아주 미사일 발사가 아주 이제 촘촘해지면서 그 3개월의 어떤 그 공식은 깨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핵실험도 3년의 공식 깨지고 지금 뭐 1년 이런 식으로 지금 좁혀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충격파를 시너지 효과, 요즘 또 메가 시너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런 극대화를 시키려고 하면 내가 너희들 그 누구에게든 이 핵을 선물할 수 있어, 공격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그 핵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다른 국제사회가 겁을 내는 것이죠. 네. 그러려면 그것은 바로 ICBM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래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 엔진의 능력을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3,7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한 2,000km 정도의 고도로 정상 탄도 비행을 해서 궤도에 올라가서 정말 만 킬로를 비행한다든지 아니면 만 킬로 안 가더라도 한 5,000km, 6,000km라도 간다면 네. 6,000km를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6,000km라고 하면 6,000km 밤까지도 갈 수 있는. 앵커리지입니다. 네. 앵커리지. 앵커리지입니다. 예. 알래스카는 미국의 본주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미국 본토까지 그렇죠. 나갈 수 있는. 앵커리지고 7,500km는 하와이 호놀룰루입니다. 그리고 9,600km는 LA입니다. 그리고 1,500km는 워싱턴 DC입니다. 그래서 6,000km를 날리는 모습을 물론 앵커리지로 쏘진 않겠죠. 네. 태평양 어딘가로 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준다면 이것은 정말로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지금까지 어떤 북한에 대한 대응 내용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 그게 아마 9월 9일 또는 10월 10일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추가적인 도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신 부장님, 그리고 이제 오늘 정경도 합참의장이 미군 수뇌부와 통화를 했는데 한미 군사적 대응 방안을 시행하는 걸 준비하겠다고 했거든요. 군사적 대응 방안을 지금 거의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아요. 한국 입장에서는요. 네. 오늘 그 전에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우리가 북한의 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강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기자회견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국방부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단은 지난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IRBM을 쐈을 때 타격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북한을 탄두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괌에 있던 그 B-1B하고 F-35A가 같이 와서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그런 종류의 군사적인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군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경두 합참의장이 군사적 어떤 시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군에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군에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발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어떤 대응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군사적인 어떤 시행을 하겠다 정도는 사실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정경도 합참의장은 사흘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네. 표현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군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이기는 전쟁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보다 오늘 발언이 더 센 발언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발언을 사실은 똑같이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거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했다면 그 발언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발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네. 도리어 안보실장은 굉장히 좀 모호했습니다. 지금의 어떤 그 오늘 실험은 청와대 또는 우리 정부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엄중한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실장이 군사적인 어떤 옵션이라든지 모든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완전한 고립, 외교적인 어떤 모든 외교적인 수단 이런 어떤 톤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미흡했다, 아쉽다라고 여겨지는 청와대 반응이었죠. 네. 자, 외신들도 오늘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CNN의 방송 모습을 한번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Aisha Sasay. We have some breaking news for you this hour. Let's get right to it. There are reports of seismic activity in North Korea. No word yet on whether this is some kind of nuclear test, but past tests have been detected as earthquakes.